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조금 떨리네요. 저는 몇 년 전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던 여자예요. 제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나름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는 게 여전히 많이 미숙하고 어려운 것 같네요. 특히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상담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조금씩 이겨내는 중입니다. 평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다가 저도 제가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진로를 정해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연애도 적지 않게 했었죠. 첫 연애는 또래보다 늦었지만 커리어가 안정된 이후로는 연애를 쉬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다 30이 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도 좋은 사람 같았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는 게 느껴졌죠. 그 남자는 젊은 나이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잘한다고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상당한 매출을 벌어들인다더군요. 본인한테 들어오는 순수임만 연봉 3억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일의 능력을 인정받고 잘 나가서인지 그 남자는 언제나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그 남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도 했죠. 기본적으로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쌍꺼풀이랑 코 수술을 한 게 살짝 티가 나긴 했어요.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별로 없었고 저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그 남자가 더 좋았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소한 부분들이 정말 잘 맞았어요. 영화 취향이나 개그 코드, 좋아하는 음식까지도요.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기간 동안 크게 쌓을 만한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연애 초기처럼 설레는 날들만 가득했어요. 서로 나이도 또래다 보니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총 연애 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네요.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그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시댁은 엄청 외진 시골이었어요. 전라남도 중에서도 남해가 코앞에 보이는 곳이었죠. 네가 은정이구나. 우리 재식이가 전에 없이 결혼 얘기를 부쩍 한다 싶더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이야. 어서 들어오렴. 여기가 많이 외져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라 오는 내내 감탄하면서 왔어요. 여기 동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시골이지 뭐. 얼굴만 고운 줄 알았더니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어머, 그런데 어머님도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재식씨도 처음에 고향이 전라남도라 그래서 놀랐는데. 그럼 하나뿐인 아들이 서울서 일한다는데 우리도 같이 사투리를 안 써야 아들이 빨리 적응할 것 같아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부모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더 시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 남자가 그렇게 자신감도 여유도 넘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저는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과 그 남자의 얼굴이 영 딴판이었던 겁니다. 보통 가족이면 서로 닮은 구석이 있기 마련인데 세 사람은 서로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만 그 생각을 하고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티가 났었나 봐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안 닮았지? 네? 아니요, 그게... 우리 재식이가 사실 우리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단다.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데 미리 얘기해주는 게 좋겠구나. 원래 재식이 친부모는 따로 있었어. 이 동네에서 살던 젊은 부부였지. 우리 부부랑 나이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재식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사고로 그만. 아직 젖도 다 안 떼나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리는 게 영 마음이 쓰여서 우리가 입양해 키우기로 한 거지. 그랬군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근데 우리 재식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바르게 커주었는지.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척척하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효자였어. 이 집도 우리 아들이 싹 다 리모델링 해준 거야. 원래 도시에 집을 얻어준다고 했는데 우린 여기서 평생 살아서인지 복잡한 도시로는 못 나가겠더구나. 아직 부족하죠. 조금 더 벌게 되면 여기 창고도 한번 싹 고쳐드릴게요. 아, 됐어. 이제 네 가정을 위해서만 힘써도 모자란데 무슨. 너 여기 창고 고치면 엄마 화낼 거야. 그럴 시간에 우리 은정이한테나 더 잘해줘. 저는 그동안 몰랐던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바르게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남자가 다시 보이게 되었죠. 역시 사람이 참 진국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결혼할 사람을 참 잘 골랐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희는 그날 시댁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왔고 이후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 남자는 어른을 대할 때 정말 깍듯하게 예의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그 남자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얼마 안 있어서 상견례까지 빠르게 진행했는데 시부모님이 저와 친정 가족들에 대해서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정말 멀리 살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절이나 다른 때도 우리가 서울 올라왔으면 왔지 애들 힘들게 오라가라 소리는 일절 안 하려고요. 아예 그래도 시부모님 찾아뵐 때는 찾아뵈어야죠. 요즘 애들 워낙 프리하다지만 저희 딸은 안 그래요. 사부인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애들 움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죠. 저희도 애들 핑계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참, 결혼식 날짜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세요? 편하신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출게요. 원래 날은 신부 부모님이 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야 워낙 변변치도 못하고 이렇게 이쁜 며느리 들어오는데 보탬이 된 것도 없어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댁도 괜찮으신 대로 해야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니? 저희는 거창하게 준비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까 싶었어요. 사람도 너무 많은 사람 부르지 않고 조촐하게 진행하려고요. 부모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식장은 작은 곳으로 구해볼까 해요. 우린 괜찮지. 우린 어떻게 하든 괜찮아. 우리도 상관없어. 너희들 편한 대로 하려무나? 네, 그럼 웨딩 플래너랑 상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같은 사무실 선배의 추천으로 웨딩 플래너를 알게 되었어요. 선배의 대학 동기라던데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확실히 커리어도 탄탄하고 실력 있는 사람 같더군요. 그래서 그 웨딩 플래너와 계약을 하고 그 여자가 진행해주는 대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예비신랑은 웨딩 플래너가 구해진 이후에는 저에게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준비하라고 했죠. 원래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행사잖아. 당신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해.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다른 행정적인 복잡한 문제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예비신랑이 그렇게 말해주니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구상했던 부분들을 웨딩 플래너와 활발하게 상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저와는 달리 그 웨딩 플래너는 무슨 말을 하든 부정적이고 시큰둥했죠. 자신이 여지껏 해온 경험만 이야기하면서 제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엔 제가 작은 크기의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니 그건 예식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장담할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작은 예식장이 비어있는 곳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정해져 있는 예식장들 안에서만 골라야 돼요? 제가 골라드린 예식장들이 포토도 같이 진행해드려서 신부님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는 시기가 성수기라 어차피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똑같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똑같은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이 일만 7년을 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알죠, 신부님. 이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를 정할 때도 의견이 대립했죠. 제가 미리 찍고 싶은 컨셉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느낌의 스튜디오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웨딩 플래너는 또 스튜디오마다 시그니처 컨셉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 대로 100% 반영을 해줄 수는 없다더군요. 제가 제 돈 내고 하겠다는데도 말하는 것마다 탁탁 쳐내는 웨딩 플래너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전부 환불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선배에게 직접 소개받은 사람이라서 선택을 뒤엎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레스 피팅샵을 가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망할 놈의 웨딩 플래너가 피팅샵까지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사무실 안에서 예비 신랑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아니, 왜 굳이 그 사람은 거기로 온다는 거야? 몰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도 몇 시까지 온다고 하길래 알았다고만 했어. 왜? 오지 말라고 해? 그래도 그 업계에서 오래 일했고 실력도 있다는 사람이 같이 봐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이게 지 결혼식이야? 내 결혼식이지. 드레스도 자기 취향대로 고집할 거 뻔해. 그래? 그럼 오지 말라고 해? 그런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소장님이 슬쩍 끼어드시더군요. 그날 본식 드레스 고르는 거야? 전반적으로 다요. 본식 드레스도 골라요. 그럼 일단 데리고 가. 원래 본식 드레스는 본인 취향보다는 남의 시선으로 봐줘야 돼. 맞아. 그건 소장님 말이 맞아. 우리한테도 실시간으로 사진 보내주면 우리도 봐줄게. 그래. 그럼 되겠네. 혼자서 고르지는 말어. 소장님이 한마디 하자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 말에 동조를 했는데 전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데다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유부녀들이라 반박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웨딩 플래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데려가라는 걸 보니 정말 그래야 되나 보다 싶어서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죠. 아니 그냥 냅둬. 오라고 해. 정말? 자기가 싫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야. 드레스 피팅은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네 또. 알았어. 그럼 그래도 너무 까칠하게 굴면 나도 한 소리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마음이 좀 풀리긴 하더군요. 어쨌든 결국엔 드레스 피팅 날 그 웨딩 플래너도 오게 되었어요. 드레스를 막 입어보려는 순간에 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더군요. 미리 정한 대로 사무실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었는데 오히려 사무실 사람들의 의견도 웨딩 플래너와 같았다가 저와 같았다가 오락가락해서 더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죠. 그날 총 4개의 드레스샵을 돌아다녔는데 웨딩 플래너와 신경전은 계속되고 무거운 드레스를 몇 벌씩 갈아입으니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마지막 샵에서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드레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본식 드레스는 그걸로 정하게 되었답니다. 웨딩 플래너와 제 사이에서 하루 종일 눈치를 보던 예비 신랑도 본식 드레스가 결정되니 긴장이 풀렸는지 잠시 친구랑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통화할 겸 담배도 피고 쉬다 오겠구나 싶어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느라 몇 번 더 드레스를 갈아입어야 했던 저는 탈의실로 들어갔죠. 솔직히 그때 되니까 나머지 드레스는 취향이고 나발이고 아무거나 입고 찍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런데 조금 후에 웨딩 플래너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제 귀에다가 빠르게 속삭이더군요. 신부님, 이 결혼 빨리 파혼하세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엄청난 말을 하니 들어도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제 커리어 걸고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 건데 신부님이 위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도록 빨리 자연스럽게 파혼하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신랑분께 저한테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은 하지 마시고요. 대체 이게 무슨... 파혼 늦게 하시더라도 신혼여행은 절대 가지 마세요. 특히 뉴질랜드는요. 웨딩 플래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더니 후다닥 탈의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 묻지도 못하고 벙찐 채로 있었죠. 드레스샵 직원분들도 귓속말이라 잘 못 들었는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차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일단은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그 남자에게는 티내지 않고 일정을 마쳤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웨딩 플래너의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있던 저는 3일 뒤 웨딩 플래너에게 신혼여행지 추천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웨딩 플래너와 저와 예비 신랑 세 사람이 채팅을 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예비 신랑은 한 번도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발리 이렇게 3가지를 추천해주자 처음으로 예비 신랑이 1초 만에 답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뉴질랜드로 가고 싶다고요. 그러자 웨딩 플래너는 제 의견을 물었고 저는 좀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웨딩 플래너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에 그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저는 몰디브를 가고 싶다고 얘기해보았어요. 제가 막무가내로 우긴 것도 아니고 나는 몰디브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예비 남편은 처음으로 확 짜증을 내더군요. 갑자기 뭔 몰디브야. 자기 신혼여행지는 미리 생각해둔 것 없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웨딩 플래너가 말해준 선택지 중에서는 몰디브가 가장 괜찮아 보여. 실제로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후기도 좋고 뉴질랜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뉴질랜드야?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나라가 뉴질랜드였으니까. 자기 원래 그 웨딩 플래너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그 사람은 싫지만 어쨌든 신혼여행으로는 몰디브를 가고 싶다는 거야. 은정아,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전부 하라고 내버려 뒀잖아. 나는 뉴질랜드가 가고 싶다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왜 뉴질랜드가 가고 싶은데? 그야, 거기가 자연 풍경도 좋고 예쁘대. 나도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라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가면 안 돼?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넌 꼭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 물론 원래였다면 저도 신혼여행은 그 남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 남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고집을 꺾고 숙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조리 있게 자기가 왜 뉴질랜드로 가고 싶은지 대답도 안 하고 무작정 짜증만 내는 거였어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당황스러우면서 동시에 티끌만 하던 의심에 불이 확 붙더군요.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흉흉한 사건들도 막 떠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은 후에 머릿속으로 그 남자에 대해 아는 사실을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차렸다는 건축사무소, 그 남자가 살고 있다는 집, 심지어 SNS 사진들까지 전부 다요. 저는 그때서야 2년이 넘는 연애 기간 동안 그 남자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는 항상 서울 근교로 숙소를 잡고 놀러다니며 데이트를 했었고 그 남자도 웬만해선 제 자취방에 잘 오질 않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축사무소는 홈페이지만 있을 뿐 거기 나온 전화번호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누구도 받지 않았고 퇴근 후 찾아간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찾아보아도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드나드는 것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한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결국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신혼여행을 뉴질랜드로 정하자고 했죠. 예비신랑은 얼굴이 활짝 피며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으로 화해를 하고 헤어진 저는 집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미리 집 앞에 주차해 두었던 렌트카를 타고 그 남자 뒤를 밟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제가 그 사람 집이라고 알고 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더군요. 중간에 몇 번 놓칠 뻔하기도 하면서 따라갔더니 그 남자는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도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람도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들어서자 무서워진 저는 해가 거의 다 저물었어도 라이트를 켜지 않았죠. 잠시 후에 저 멀리 그 남자가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적당한 곳을 찾아 차를 주차했고 차 안에서 그 남자가 건너편 편의점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과 조금 지나 그의 친구로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오는 걸 보았죠. 그 사람들은 익숙한 듯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병을 병채 들고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인지 세 사람은 조심성도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결혼까지 이제 쭉 진행하겠네. 야, 이번에는 어떻게 꼬셨냐? 지가 알아서 숙이고 들어오더라고. 막판에 짜증나게 굴길래 화를 좀 내긴 했는데 그게 먹힐 줄이야. 그 전에 네가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줄 듯이 굴어서 먹혔나 보지. 얘 그 여자랑 연락하는 거 들어봤냐? 진짜 토 나오더라. 말 좀 토 나오게 하는 거야 쉽지. 걔 만나면서 허구한 날 스파게티 피자만 처먹고 다닌 거에 비하면 그건 양반이야. 여자들은 왜 그렇게 니글거리는 음식에 환장하는 거냐?
네가 그런 골빈 애들만 만나서 작업하나 보지. 그래도 이제 신혼여행만 가면 고생 끝이네. 뭐 하다 보내게? 거긴 산이나 절벽도 많고 지형도 험해서 아무 때나 사람 없을 때 처리하면 돼. 네가 직접? 아니, 얘 뉴질랜드에 아는 형님 있잖아. 옛날에 소년원에서 만났다는 형. 좋겠다. 이번에는 내 얼굴이 은근히 많이 팔려가지고 보험금 싹 거두고 나면 나도 해외 나가서 살려고. 어디? 뉴질랜드? 몰라. 생각 중이야. 창문만 살짝 열어놓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다 들려왔는데 저도 제어가 안 될 만큼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투와 목소리로 불량스럽게 욕을 뱉는 그 남자의 모습이 마치 딴 사람인 것만 같았죠. 저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덜덜 떨며 그 세 사람이 모두 알딸딸하게 취해 대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눈에 띌까봐 무서워서 12시가 훌쩍 넘은 새벽에 그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도 한참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은 넋이 나간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만 했죠. 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는 동이 트자마자 연락이 오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자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급할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요즘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천천히 하거나 1, 2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요. 웨딩 플래너와의 의견 차이로 피곤하다는 핑계대며 이야기하니 그 남자도 일단은 알았다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지라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며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상황에서 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웨딩 플래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분께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 그날 말씀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신랑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플래너님은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신 거죠? 그날 신부님이 드레스 피팅하는 날 제가 좀 늦게 갔었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좀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는데 샵 뒤쪽 골목에서 신랑님이 통화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보던 인상이랑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섣불리 인사를 못했는데 자꾸 사망률 어쩌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보험금 수령자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하고 신부님이 번지점프 같은 위험한 레저 활동 안 무서워하니까 의심 안 받을 거라는 말도 하길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길을 빙 돌아서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말할 기회만 계속 보다가 그때 그렇게 급하게 말한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몰래 들은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무작정 경찰에 갔다가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신랑은 자꾸 혼인신고하자고 그러는데 일단 어떻게든 파혼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보험금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안 좋은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다른 여자 만나서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엔 그럼 일단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그때 얼핏 듣기에는 보험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신부님 보험사에 전화해서 최근에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 봐봐요. 저는 웨딩 플래너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제가 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연락을 돌려봤어요. 모든 보험회사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죠. 얼마 전 제 가족이라고 밝힌 남자가 보험금 금액과 현재 수령인으로 누가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경찰서로 들어가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처음에는 다짜고짜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듣던 경찰이 점점 눈빛이 변하다가 보험 이야기가 나오니 완전히 돌변했죠. 경찰은 제게 그 남자의 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 등을 꼬치꼬치 물어보았고 나중엔 사진까지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술술 다 이야기를 했고 사진까지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 적은 경찰은 나중에 연락할 테니 일단 저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집에 돌아와 초조하게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죠. 다다음 날,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 중 가장 큰 곳인 회사와 경찰서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미 그 남자는 이전에 사실혼 관계이던 40대 여성과 동거 중 그 여자의 사망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간 적이 있었다는 거였죠. 당시 그 남자와 동거녀가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보험사 측에서도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수석만 피해가 심했고 운전석은 멀쩡했다는 점과 가해자 차량과 합의를 너무 쉽게 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웠다더군요. 하지만 심증만 가득할 뿐 명확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뾰족한 증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제 신고로 다시 한번 과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경찰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그 남자는 어려서부터 소년원에 드나들며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절도, 사기 및 폭행으로 전과가 무려 1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전과가 화려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름과 나이, 직업이 모두 거짓이었고 입양아 어쩌고 하던 가정사 역시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서울 근교에서 살면서 불량한 짓이나 일쌌던 사람이었고 사투리 같은 건 할 줄도 몰랐던 거죠. 저에게 부모랍시고 보여주었던 사람들 역시 돈을 주고 사람을 쓴 게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기 전엔 그저 겁에 질려있기만 했는데 저는 그제서야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속아왔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더군요. 어쨌든 보험사도 경찰도 제게 당장은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저는 그 말대로 했어요. 자기야, 대체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해? 아직도 뭐 정해야 할 게 그렇게 많아? 그것도 그런데 저번에 얘기한 프로젝트가 아직 덜 끝나서 그래. 뭐 혼인신고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 그게 왜 급하지가 않아. 우리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 정시간 내기 힘들면 내가 혼자 가서 신고서 내고 올게. 아니야. 안 그래도 자기가 결혼 전에 하고 싶다고 해서 나도 일을 서두르고 있어. 다음 달에 이거 일 끝나는 대로 같이 가자. 자기 말대로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건 둘이 같이 가야지. 그래, 알았어. 다음 달까진 괜찮겠네. 자기, 그 프로젝트 끝나면 꼭 가자. 자꾸만 혼인신고를 하자고 보채는 그 남자에게 저는 일단 최대한 의심 안 가는 그런 선에서 일정을 미뤄놓은 뒤 전문가들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정을 알고 있는 웨딩 플래너 역시 그 남자 몰래 일정을 하나둘씩 취소시켜 주었죠. 신혼집을 아직 계약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3주 뒤, 저는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비신랑과 혼인신고를 하라고요. 날짜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곳에 혼인신고서를 내러 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 딴에는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듯 하지만 전에 없이 발걸음이 가볍더군요.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된 거네.
너무 기쁘다. 자기는 설레지 않아? 아직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니까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저기, 혹시 방금 이 혼인신고서 제출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경찰이 저희에게 다가와 저와 그 남자를 막아섰죠. 이대로 혼인신고가 끝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던 저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요. 예비신랑은 주저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그걸 자세히 본 경찰은 예비신랑에게 말했답니다. 서로 같이 가시죠. 왜 그러냐니까요. 이 신분증이랑 여기 혼인신고서에 적혀있는 사람 본인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공문서 위조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나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 있어요? 일단 서로 가서 조사부터 받으시죠.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경찰에게 건넸던 주민등록증을 확 낚아채더니 쏜살같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더군요. 바로 옆에 있던 저도 갑작스러운 그 남자의 움직임에 밀쳐져 넘어졌고 경찰 역시 세게 밀쳐졌다가 바로 그 남자 뒤를 쫓았어요. 거기 서세요. 이봐요. 거기 서! 저 역시 아픈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 경찰의 뒤를 따라 나섰죠. 그새 멀리까지 허겁지겁 달려나간 그 남자는 후다닥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을 해서 달아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석에 타고 나서야 본인에게 차 키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허둥지둥 하더군요. 결국 그 남자는 경찰차 안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경찰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고 두 경찰은 그 남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죠. 나 이거 놓으라고. 공문서 위조 그거 증거 있어? 아니 고작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는 게 말이 돼? 정태석 씨, 당신을 공문서 위조,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뭐? 그게 뭔 개소리야. 미란다 원칙이지 뭐야 이 자식아. 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콩밥 먹을 줄 알아. 그게 다 무슨 개소리야. 증거 가져오라고 증거. 증거? 차고 넘치게 많아서 너도 경찰서에서 듣는 게 좋을 거야. 잘만 말고 타.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서. 야, 네가 신고했냐?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린다. 저 버러지 같은 년이. 네 차 키나 챙겨. 이거 챙기는 걸 그렇게 자주 까먹더니.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그랬니?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전부 속이고 사람 바보로 만들다 못해 끔찍한 일이나 계획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벌도 받았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어릴 때 안 배웠어? 뭐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너 정말 악질 중에서도 최악이더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딴 범죄들을 저지를 수가 있니? 어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평생 콩밥만 먹으면서 살아봐. 네가 그동안 저지른 죄랑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짓들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죄값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저는 저를 보고 눈이 벌게져서 막말을 쏟아내는 그 징그러운 인간의 얼굴에 차키를 집어던지며 신랄하게 할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동안 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속 시원히 질러버렸네요. 저의 일침을 들은 그 인간은 성질을 부리며 더더욱 몸부림을 쳤지만 건장한 경찰들이 단단히 잡고 있는 덕에 제게 아무 해코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놈은 경찰서로 그대로 끌려간 뒤로 속수무책으로 모든 죗값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의 재판에 저는 가능한 전부 참석해 제 두 눈으로 그 인간이 형량을 선고받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요. 보험사는 4년 전 그 남자의 동거녀가 사망했던 교통사고가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걸 밝혀냈어요. 자세한 건 재판의 앞부분을 듣지 못해 알 수는 없었지만
뉴질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던 형과 짜고 치는 사고였다고 해요. 그 잔인함에 저는 한 번 더 몸서리가 쳐질 만큼 소름이 끼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저와 신혼여행을 가면 4년 전처럼 똑같이 공범자와 함께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작당 모의를 한 내용도 모두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어떻게 하면 저를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로 만들 건지 자세히도 의논을 했더군요. 결국 그 짐승 같은 놈은 실형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있는 대로 배상받았고, 심지어 그놈이 도망가려다 절 밀친 것, 그리고 붙잡힌 이후에 저에게 협박했던 내용까지 전부 법적으로 문제 삼았어요. 단 하루라도 더 감방에서 죗값을 치르며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털끝 하나 놓치지 않고 대응했죠. 덕분에 결국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은 향후 아주 오랫동안 사회로는 발도 못 내밀 만큼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된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직 청첩장이 나오지 않아서 주변 지인들에게는 파혼 사실을 많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그 금수만도 못한 범죄자가 깜빵에 제대로 들어간 걸 몇 번이나 재차 확인하신 후에야 완전히 마음을 놓으실 수가 있었답니다. 저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어느 정도 주변을 정리한 뒤에 제 생명의 은인인 웨딩 플래너를 찾아갔어요. 정말 감사해요. 플래너님 도움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플래너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걸요. 잘 해결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솔직히 저였다면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말았을 텐데 신부님이 엄청 용기 있는 선택하신 거예요. 속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플래너님이 더 용기 있게 얘기해 주신걸요. 이번 일로 너무 마음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특별히 신부님은 할인 더 해드릴게요. 웨딩 플래너의 농담에 하하 웃고 헤어졌지만 사실 전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상담도 받았을 정도로 후유증이 컸어요. 저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며 극도로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다시 전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된 건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건은 TV 속 뉴스에서나 보고 제 인생에는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한순간에 하늘의 문턱까지 다녀온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악랄한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부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돌다리도 꼭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전엔 제 남자친구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귀한 인연만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